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는 무려 250억 달러를 들여 자기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투자자들은 어도비를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포토샵은 여전히 전 세계 창작자의 작업대에 깔려 있었고 매달 구독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금고는 차오르는데 시장의 믿음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고객도 남아있는데 대체 시장은 왜 어도비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포토샵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도비는 그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포토샵은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배웠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은 학교와 학원, 광고회사와 방송국 어디에서나 통했습니다. 전 세계 창작자가 사실상 어도비의 언어로 일하고 있었죠. 어도비는 여기서 돈 버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대신 창작자가 일을 계속하는 한 매달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말 약 33만 명이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료 구독자는 불과 1년 만에 약 14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억 달러였던 연간 매출은 2025년 237억 달러를 넘어 불과 13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포토샵을 켜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에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창작자의 작업대가 곧 어도비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간 사용자는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익힌 단축키와 작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는 건 도구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밴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독료가 올라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도구였으니까요. 게다가 어도비는 AI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AI를 만들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안에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업계 표준은 건재했고 기존 사용자는 쉽게 떠날 수 없었으며 AI 대응까지 끝냈습니다. 모든 조건을 놓고 보면 어도비는 AI 시대에도 가장 먼저 승자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시장은 실적표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지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를 키운 공식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어도비의 오늘이 아니라 어도비가 돈을 벌어온 방식의 내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도비의 실적표 뒤에서 대체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본 걸까요? 답은 어도비를 지켜준 진짜 성벽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든 건 포토샵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토샵을 다루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귀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도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도비가 팔아온 건 이미지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정확히 그 조건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배경을 지우려면 펜툴로 인물의 윤곽을 따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리하는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배경을 지워달라고 말하면 돼요. 없던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지우고 표정을 바꾸고 시안을 여러 장 뽑는 일까지 몇 년치 숙련이 몇 초짜리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AI가 포토샵의 기능 하나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포토샵을 배워야만 했던 이유 자체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AI를 가장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어도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도비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어도비는 사람 수만큼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5명 있으면 어도비 계정도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는 한 명이 5명 몫을 해내기 시작하면 먼저 사라지는 건 4사람의 자리입니다. 그와 함께 어도비 계정 4개도 사라져요. 문제는 이 변화를 만든 AI를 어도비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외면하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고 앞장서면 고객에게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사를 막기 위해 꺼낸 무기가 자기 성장 기반까지 깎아내리는 셈이에요. 좌석이 줄어드는 순간 어도비는 돈 버는 방식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가게는 가격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어도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도덕료를 올리고 AI 기능에는 크레딧이라는 이용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진 양을 다 쓰면 더 비싼 요금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손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값을 내리기는커녕 AI를 쓸 때마다 돈을 더 받을 방법을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새 계정을 더 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 계정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AI로 여러 명 몫을 해내면서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돈을 더 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 수 대신 남아있는 한 사람이 AI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돈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 인상과 크레딧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 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어도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도비의 구독료는 월세와 같았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앉아있는 한 다음 달에도 거의 같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월가는 그 숫자를 몇 년 뒤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있었고 그래서 어도비에 높은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사용량 과금과 크레딧이 그 계산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다음 달 AI를 몇 번 쓸지, 어도비 모델을 쓸지, 남의 모델을 쓸지, 아예 더 싼 도구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좌석 구독은 사람만 붙잡아두면 반복됐지만 사용량 매출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선택받아야 합니다. 월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적자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돈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낸 것은 어도비의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더 위험한 장면은 포토샵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가 아닌 경쟁사의 AI가 포토샵 안에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영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신 AI를 전부 포토샵 안에서 쓰게 만들면 사용자를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포토샵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어도비만의 기술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던 왕국이 아니라 남의 AI를 대신 불러다주는 대기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외부 AI를 부를 때마다 돈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어도비는 사용자를 붙잡으려고 경쟁사를 자기 집 안까지 들이지만 그 경쟁사가 일할 때마다 비용까지 대신 물어줘야 해요. 과거에는 전 세계 창작자가 어도비의 관문을 지나며 통행료를 냈습니다. 이제는 그 관문을 지키던 어도비가 AI라는 새 관문 앞에서 지갑을 꺼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도비에게 더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예 포토샵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학교와 학원, 회사가 모두 같은 도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포토샵으로 입문했고 그대로 어도비의 장기 고객이 됐죠. 하지만 지금 처음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무료 디자인 도구나 대화형 AI부터 켭니다. 말 몇 마디로 배경을 바꾸고 사람을 지우고 글자를 넣은 뒤 이렇게 묻습니다. 포토샵을 왜 써요? 이 질문은 포토샵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잡한 도구를 몇 년씩 배울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격이 비싸서 떠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말로 몇 분 만에 끝내본 손은 다시 레이어를 나누고 마스크를 만드는 길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도비의 진짜 문제는 고객이 비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포토샵 없이 출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도비는 250억 달러를 꺼내 자기 주식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만큼 사들인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회사가 직접 외친 셈입니다. 250억 달러를 꺼내 주가 밑에 받침대를 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기 주식까지 쓸어 담는데도 투자자들은 다시 팔았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은 사들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간 성장 기대까지 되사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도비가 잃은 왕좌를 차지할 새로운 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회사가 그 가치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관 자체가 녹아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회사로, 그 모델을 돌리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회사로, 무료에 가까운 도구를 뿌리는 서비스로 나뉘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제국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다음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도비가 혼자 앉아있던 왕좌에는 이제 누구도 같은 크기로 앉지 못합니다. 지금까지가 회사의 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변화가 사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남은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네가 혼자 맡아. AI 쓰면 되잖아? 누군가가 회사를 망치려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기업이 말하는 좌석 압축은 결국 사람이 앉을 의자의 압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이너가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작업을 하는 최상위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대중은 직접 AI를 사용해 간단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압박받는 쪽은 그 사이입니다. 몇 년 동안 도구를 배워 반복 실무와 중간 난도의 작업을 맡아온 사람들, 신입이 맡던 배경 제거와 보정,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도비를 먹여 살린 것도 극소수 거장만이 아니라 회사마다 여러 자리씩 존재했던 이 두꺼운 중간 숙련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디자인 업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번역, 회계, 법률 문서 검토, 코드 작성, 영상 편집 역시 배우기 어렵고 아무나 못한다는 이유로 전문성의 값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I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신해야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5명이 필요했던 일을 한두 명이 하게 만들고 신입이 경험을 쌓던 입문 작업을 먼저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중간층은 얇아집니다. 투자자에게는 사상 최대 실적과 반토막난 계좌라는 모순으로, 유료 사용자에게는 오른 구독료와 크레딧 청구서로, 실무자에게는 줄어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도비를 무너뜨린 것은 특정 경쟁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전했던 성벽을 AI가 하나씩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배워온 기술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일은 아직 어떤 어려움 덕분에 값을 인정받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는 무려 250억 달러를 들여 자기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투자자들은 어도비를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포토샵은 여전히 전 세계 창작자의 작업대에 깔려 있었고 매달 구독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금고는 차오르는데 시장의 믿음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고객도 남아있는데 대체 시장은 왜 어도비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포토샵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도비는 그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포토샵은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배웠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은 학교와 학원, 광고회사와 방송국 어디에서나 통했습니다. 전 세계 창작자가 사실상 어도비의 언어로 일하고 있었죠. 어도비는 여기서 돈 버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대신 창작자가 일을 계속하는 한 매달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말 약 33만 명이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료 구독자는 불과 1년 만에 약 14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억 달러였던 연간 매출은 2025년 237억 달러를 넘어 불과 13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포토샵을 켜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에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창작자의 작업대가 곧 어도비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간 사용자는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익힌 단축키와 작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는 건 도구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밴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독료가 올라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도구였으니까요. 게다가 어도비는 AI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AI를 만들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안에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업계 표준은 건재했고 기존 사용자는 쉽게 떠날 수 없었으며 AI 대응까지 끝냈습니다. 모든 조건을 놓고 보면 어도비는 AI 시대에도 가장 먼저 승자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시장은 실적표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지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를 키운 공식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어도비의 오늘이 아니라 어도비가 돈을 벌어온 방식의 내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도비의 실적표 뒤에서 대체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본 걸까요? 답은 어도비를 지켜준 진짜 성벽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든 건 포토샵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토샵을 다루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귀했고 귀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도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도비가 팔아온 건 이미지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정확히 그 조건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배경을 지우려면 펜툴로 인물의 윤곽을 따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리하는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배경을 지워달라고 말하면 돼요. 없던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지우고 표정을 바꾸고 시안을 여러 장 뽑는 일까지 몇 년치 숙련이 몇 초짜리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AI가 포토샵의 기능 하나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포토샵을 배워야만 했던 이유 자체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AI를 가장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어도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도비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어도비는 사람 수만큼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5명 있으면 어도비 계정도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는 한 명이 5명 몫을 해내기 시작하면 먼저 사라지는 건 4사람의 자리입니다. 그와 함께 어도비 계정 4개도 사라져요. 문제는 이 변화를 만든 AI를 어도비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외면하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고 앞장서면 고객에게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사를 막기 위해 꺼낸 무기가 자기 성장 기반까지 깎아내리는 셈이에요. 좌석이 줄어드는 순간 어도비는 돈 버는 방식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가게는 가격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어도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부동료를 올리고 AI 기능에는 크레딧이라는 이용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진 양을 다 쓰면 더 비싼 요금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손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값을 내리기는커녕 AI를 쓸 때마다 돈을 더 받을 방법을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새 계정을 더 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 계정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AI로 여러 명 몫을 해내면서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돈을 더 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 수 대신 남아있는 한 사람이 AI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돈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 인상과 크레딧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 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어도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도비의 구독료는 월세와 같았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앉아있는 한 다음 달에도 거의 같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월가는 그 숫자를 몇 년 뒤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있었고 그래서 어도비에 높은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사용량 과금과 크레딧이 그 계산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다음 달 AI를 몇 번 쓸지, 어도비 모델을 쓸지, 남의 모델을 쓸지, 아예 더 싼 도구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좌석 구독은 사람만 붙잡아두면 반복됐지만 사용량 매출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선택받아야 합니다. 월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적자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돈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낸 것은 어도비의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더 위험한 장면은 포토샵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가 아닌 경쟁사의 AI가 포토샵 안에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영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신 AI를 전부 포토샵 안에서 쓰게 만들면 사용자를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포토샵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어도비만의 기술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던 왕국이 아니라 남의 AI를 대신 불러다주는 대기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외부 AI를 부를 때마다 돈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어도비는 사용자를 붙잡으려고 경쟁사를 자기 집 안까지 들이지만 그 경쟁사가 일할 때마다 비용까지 대신 물어줘야 해요. 과거에는 전 세계 창작자가 어도비의 관문을 지나며 통행료를 냈습니다. 이제는 그 관문을 지키던 어도비가 AI라는 새 관문 앞에서 지갑을 꺼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도비에게 더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예 포토샵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학교와 학원, 회사가 모두 같은 도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포토샵으로 입문했고 그대로 어도비의 장기 고객이 됐죠. 하지만 지금 처음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무료 디자인 도구나 대화형 AI부터 켭니다. 말 몇 마디로 배경을 바꾸고 사람을 지우고 글자를 넣은 뒤 이렇게 묻습니다. 포토샵을 왜 써요? 이 질문은 포토샵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잡한 도구를 몇 년씩 배울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격이 비싸서 떠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말로 몇 분 만에 끝내본 손은 다시 레이어를 나누고 마스크를 만드는 길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도비의 진짜 문제는 고객이 비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포토샵 없이 출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도비는 250억 달러를 꺼내 자기 주식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만큼 사들인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회사가 직접 외친 셈입니다. 250억 달러를 꺼내 주가 밑에 받침대를 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기 주식까지 쓸어 담는데도 투자자들은 다시 팔았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은 사들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간 성장 기대까지 되사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도비가 잃은 왕좌를 차지할 새로운 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회사가 그 가치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관 자체가 녹아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회사로, 그 모델을 돌리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회사로, 무료에 가까운 도구를 뿌리는 서비스로 나뉘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제국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다음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도비가 혼자 앉아있던 왕좌에는 이제 누구도 같은 크기로 앉지 못합니다. 지금까지가 회사의 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변화가 사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남은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네가 혼자 맡아. AI 쓰면 되잖아? 누군가가 회사를 망치려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기업이 말하는 좌석 압축은 결국 사람이 앉을 의자의 압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이너가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작업을 하는 최상위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대중은 직접 AI를 사용해 간단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압박받는 쪽은 그 사이입니다. 몇 년 동안 도구를 배워 반복 실무와 중간 난도의 작업을 맡아온 사람들, 신입이 맡던 배경 제거와 보정,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도비를 먹여 살린 것도 극소수 거장만이 아니라 회사마다 여러 자리씩 존재했던 이 두꺼운 중간 숙련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디자인 업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번역, 회계, 법률 문서 검토, 코드 작성, 영상 편집 역시 배우기 어렵고 아무나 못한다는 이유로 전문성의 값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I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신해야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5명이 필요했던 일을 한두 명이 하게 만들고 신입이 경험을 쌓던 입문 작업을 먼저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중간층은 얇아집니다. 투자자에게는 사상 최대 실적과 반토막난 계좌라는 모순으로, 유료 사용자에게는 오른 구독료와 크레딧 청구서로, 실무자에게는 줄어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도비를 무너뜨린 것은 특정 경쟁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전했던 성벽을 AI가 하나씩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배워온 기술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일은 아직 어떤 어려움 덕분에 값을 인정받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는 무려 250억 달러를 들여 자기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투자자들은 어도비를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포토샵은 여전히 전 세계 창작자의 작업대에 깔려 있었고 매달 구독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금고는 차오르는데 시장의 믿음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고객도 남아있는데 대체 시장은 왜 어도비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포토샵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도비는 그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포토샵은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배웠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은 학교와 학원, 광고회사와 방송국 어디에서나 통했습니다. 전 세계 창작자가 사실상 어도비의 언어로 일하고 있었죠. 어도비는 여기서 돈 버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대신 창작자가 일을 계속하는 한 매달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말 약 33만 명이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료 구독자는 불과 1년 만에 약 14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억 달러였던 연간 매출은 2025년 237억 달러를 넘어 불과 13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포토샵을 켜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에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창작자의 작업대가 곧 어도비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간 사용자는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익힌 단축키와 작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는 건 도구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벤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독료가 올라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도구였으니까요. 게다가 어도비는 AI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AI를 만들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안에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업계 표준은 건재했고 기존 사용자는 쉽게 떠날 수 없었으며 AI 대응까지 끝냈습니다. 모든 조건을 놓고 보면 어도비는 AI 시대에도 가장 먼저 승자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시장은 실적표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지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를 키운 공식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어도비의 오늘이 아니라 어도비가 돈을 벌어온 방식의 내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도비의 실적표 뒤에서 대체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본 걸까요? 답은 어도비를 지켜준 진짜 성벽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든 건 포토샵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토샵을 다루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귀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도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도비가 팔아온 건 이미지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정확히 그 조건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배경을 지우려면 펜툴로 인물의 윤곽을 따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리하는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배경을 지워달라고 말하면 돼요. 없던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지우고 표정을 바꾸고 시안을 여러 장 뽑는 일까지 몇 년치 숙련이 몇 초짜리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AI가 포토샵의 기능 하나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포토샵을 배워야만 했던 이유 자체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AI를 가장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어도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도비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어도비는 사람 수만큼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5명 있으면 어도비 계정도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는 한 명이 5명 몫을 해내기 시작하면 먼저 사라지는 건 4사람의 자리입니다. 그와 함께 어도비 계정 4개도 사라져요. 문제는 이 변화를 만든 AI를 어도비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외면하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고 앞장서면 고객에게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사를 막기 위해 꺼낸 무기가 자기 성장 기반까지 깎아내리는 셈이에요. 좌석이 줄어드는 순간 어도비는 돈 버는 방식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가게는 가격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어도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구독료를 올리고 AI 기능에는 크레딧이라는 이용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진 양을 다 쓰면 더 비싼 요금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손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값을 내리기는커녕 AI를 쓸 때마다 돈을 더 받을 방법을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새 계정을 더 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 계정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AI로 여러 명 몫을 해내면서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돈을 더 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 수 대신 남아있는 한 사람이 AI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돈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 인상과 크레딧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 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어도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도비의 구독료는 월세와 같았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앉아있는 한 다음 달에도 거의 같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월가는 그 숫자를 몇 년 뒤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있었고 그래서 어도비에 높은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사용량 과금과 크레딧이 그 계산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다음 달 AI를 몇 번 쓸지, 어도비 모델을 쓸지, 남의 모델을 쓸지, 아예 더 싼 도구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좌석 구독은 사람만 붙잡아두면 반복됐지만 사용량 매출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선택받아야 합니다. 월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적자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돈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낸 것은 어도비의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더 위험한 장면은 포토샵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가 아닌 경쟁사의 AI가 포토샵 안에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영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신 AI를 전부 포토샵 안에서 쓰게 만들면 사용자를 붙잡아 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포토샵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어도비만의 기술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던 왕국이 아니라 남의 AI를 대신 불러다주는 대기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외부 AI를 부를 때마다 돈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어도비는 사용자를 붙잡으려고 경쟁사를 자기 집 안까지 들이지만 그 경쟁사가 일할 때마다 비용까지 대신 물어줘야 해요. 과거에는 전 세계 창작자가 어도비의 관문을 지나며 통행료를 냈습니다. 이제는 그 관문을 지키던 어도비가 AI라는 새 관문 앞에서 지갑을 꺼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도비에게 더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예 포토샵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학교와 학원, 회사가 모두 같은 도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포토샵으로 입문했고 그대로 어도비의 장기 고객이 됐죠. 하지만 지금 처음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무료 디자인 도구나 대화형 AI부터 켭니다. 말 몇 마디로 배경을 바꾸고 사람을 지우고 글자를 넣은 뒤 이렇게 묻습니다. 포토샵을 왜 써요? 이 질문은 포토샵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잡한 도구를 몇 년씩 배울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격이 비싸서 떠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말로 몇 분 만에 끝내본 손은 다시 레이어를 나누고 마스크를 만드는 길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도비의 진짜 문제는 고객이 비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포토샵 없이 출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도비는 250억 달러를 꺼내 자기 주식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만큼 사들인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회사가 직접 외친 셈입니다. 250억 달러를 꺼내 주가 밑에 받침대를 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기 주식까지 쓸어 담는데도 투자자들은 다시 팔았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은 사들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간 성장 기대까지 되사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도비가 잃은 왕좌를 차지할 새로운 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회사가 그 가치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관 자체가 녹아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회사로, 그 모델을 돌리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회사로, 무료에 가까운 도구를 뿌리는 서비스로 나뉘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제국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다음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도비가 혼자 앉아있던 왕좌에는 이제 누구도 같은 크기로 앉지 못합니다. 지금까지가 회사의 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변화가 사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남은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네가 혼자 맡아. AI 쓰면 되잖아? 누군가가 회사를 망치려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기업이 말하는 좌석 압축은 결국 사람이 앉을 의자의 압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이너가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작업을 하는 최상위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대중은 직접 AI를 사용해 간단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압박받는 쪽은 그 사이입니다. 몇 년 동안 도구를 배워 반복 실무와 중간 난도의 작업을 맡아온 사람들, 신입이 맡던 배경 제거와 보정,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도비를 먹여 살린 것도 극소수 거장만이 아니라 회사마다 여러 자리씩 존재했던 이 두꺼운 중간 숙련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디자인 업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번역, 회계, 법률 문서 검토, 코드 작성, 영상 편집 역시 배우기 어렵고 아무나 못한다는 이유로 전문성의 값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I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신해야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5명이 필요했던 일을 한두 명이 하게 만들고 신입이 경험을 쌓던 입문 작업을 먼저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중간층은 얇아집니다. 투자자에게는 사상 최대 실적과 반토막난 계좌라는 모순으로, 유료 사용자에게는 오른 구독료와 크레딧 청구서로, 실무자에게는 줄어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도비를 무너뜨린 것은 특정 경쟁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전했던 성벽을 AI가 하나씩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배워온 기술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일은 아직 어떤 어려움 덕분에 값을 인정받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는 무려 250억 달러를 들여 자기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투자자들은 어도비를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포토샵은 여전히 전 세계 창작자의 작업대에 깔려 있었고 매달 구독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금고는 차오르는데 시장의 믿음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고객도 남아있는데 대체 시장은 왜 어도비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포토샵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도비는 그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포토샵은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배웠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은 학교와 학원, 광고회사와 방송국 어디에서나 통했습니다. 전 세계 창작자가 사실상 어도비의 언어로 일하고 있었죠. 어도비는 여기서 돈 버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대신 창작자가 일을 계속하는 한 매달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말 약 33만 명이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료 구독자는 불과 1년 만에 약 14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억 달러였던 연간 매출은 2025년 237억 달러를 넘어 불과 13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포토샵을 켜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에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창작자의 작업대가 곧 어도비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간 사용자는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익힌 단축키와 작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는 건 도구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밴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독료가 올라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도구였으니까요. 게다가 어도비는 AI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AI를 만들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안에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업계 표준은 건재했고 기존 사용자는 쉽게 떠날 수 없었으며 AI 대응까지 끝냈습니다. 모든 조건을 놓고 보면 어도비는 AI 시대에도 가장 먼저 승자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시장은 실적표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지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를 키운 공식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어도비의 오늘이 아니라 어도비가 돈을 벌어온 방식의 내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도비의 실적표 뒤에서 대체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본 걸까요? 답은 어도비를 지켜준 진짜 성벽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든 건 포토샵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토샵을 다루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귀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도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도비가 팔아온 건 이미지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정확히 그 조건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배경을 지우려면 펜툴로 인물의 윤곽을 따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리하는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배경을 지워달라고 말하면 돼요. 없던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지우고 표정을 바꾸고 시안을 여러 장 뽑는 일까지 몇 년치 숙련이 몇 초짜리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AI가 포토샵의 기능 하나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포토샵을 배워야만 했던 이유 자체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AI를 가장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어도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도비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어도비는 사람 수만큼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5명 있으면 어도비 계정도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는 한 명이 5명 몫을 해내기 시작하면 먼저 사라지는 건 4사람의 자리입니다. 그와 함께 어도비 계정 4개도 사라져요. 문제는 이 변화를 만든 AI를 어도비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외면하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고 앞장서면 고객에게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사를 막기 위해 꺼낸 무기가 자기 성장 기반까지 깎아내리는 셈이에요. 좌석이 줄어드는 순간 어도비는 돈 버는 방식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가게는 가격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어도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구독료를 올리고 AI 기능에는 크레딧이라는 이용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진 양을 다 쓰면 더 비싼 요금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손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값을 내리기는커녕 AI를 쓸 때마다 돈을 더 받을 방법을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새 계정을 더 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 계정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AI로 여러 명 몫을 해내면서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돈을 더 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 수 대신 남아있는 한 사람이 AI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돈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 인상과 크레딧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 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어도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도비의 구독료는 월세와 같았습니다. 회사의 디자이너가 앉아있는 한 다음 달에도 거의 같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월가는 그 숫자를 몇 년 뒤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있었고 그래서 어도비에 높은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사용량 과금과 크레딧이 그 계산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다음 달 AI를 몇 번 쓸지, 어도비 모델을 쓸지, 남의 모델을 쓸지, 아예 더 싼 도구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좌석 구독은 사람만 붙잡아두면 반복됐지만 사용량 매출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선택받아야 합니다. 월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적자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돈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낸 것은 어도비의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더 위험한 장면은 포토샵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가 아닌 경쟁사의 AI가 포토샵 안에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영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신 AI를 전부 포토샵 안에서 쓰게 만들면 사용자를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포토샵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어도비만의 기술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던 왕국이 아니라 남의 AI를 대신 불러다주는 대기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외부 AI를 부를 때마다 돈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어도비는 사용자를 붙잡으려고 경쟁사를 자기 집 안까지 들이지만 그 경쟁사가 일할 때마다 비용까지 대신 물어줘야 해요. 과거에는 전 세계 창작자가 어도비의 관문을 지나며 통행료를 냈습니다. 이제는 그 관문을 지키던 어도비가 AI라는 새 관문 앞에서 지갑을 꺼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도비에게 더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예 포토샵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학교와 학원, 회사가 모두 같은 도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포토샵으로 입문했고 그대로 어도비의 장기 고객이 됐죠. 하지만 지금 처음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무료 디자인 도구나 대화형 AI부터 켭니다. 말 몇 마디로 배경을 바꾸고 사람을 지우고 글자를 넣은 뒤 이렇게 묻습니다. 포토샵을 왜 써요? 이 질문은 포토샵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잡한 도구를 몇 년씩 배울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격이 비싸서 떠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말로 몇 분 만에 끝내본 손은 다시 레이어를 나누고 마스크를 만드는 길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도비의 진짜 문제는 고객이 비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포토샵 없이 출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도비는 250억 달러를 꺼내 자기 주식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만큼 사들인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회사가 직접 외친 셈입니다. 250억 달러를 꺼내 주가 밑에 받침대를 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기 주식까지 쓸어 담는데도 투자자들은 다시 팔았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은 사들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간 성장 기대까지 되사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도비가 잃은 왕좌를 차지할 새로운 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회사가 그 가치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관 자체가 녹아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회사로, 그 모델을 돌리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회사로, 무료에 가까운 도구를 뿌리는 서비스로 나뉘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제국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다음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도비가 혼자 앉아있던 왕좌에는 이제 누구도 같은 크기로 앉지 못합니다. 지금까지가 회사의 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변화가 사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남은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네가 혼자 맡아. AI 쓰면 되잖아? 누군가가 회사를 망치려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기업이 말하는 좌석 압축은 결국 사람이 앉을 의자의 압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이너가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작업을 하는 최상위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대중은 직접 AI를 사용해 간단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압박받는 쪽은 그 사이입니다. 몇 년 동안 도구를 배워 반복 실무와 중간 난도의 작업을 맡아온 사람들, 신입이 맡던 배경 제거와 보정,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도비를 먹여 살린 것도 극소수 거장만이 아니라 회사마다 여러 자리씩 존재했던 이 두꺼운 중간 숙련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디자인 업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번역, 회계, 법률 문서 검토, 코드 작성, 영상 편집 역시 배우기 어렵고 아무나 못한다는 이유로 전문성의 값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I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신해야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5명이 필요했던 일을 한두 명이 하게 만들고 신입이 경험을 쌓던 입문 작업을 먼저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중간층은 얇아집니다. 투자자에게는 사상 최대 실적과 반토막난 계좌라는 모순으로, 유료 사용자에게는 오른 구독료와 크레딧 청구서로, 실무자에게는 줄어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도비를 무너뜨린 것은 특정 경쟁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전했던 성벽을 AI가 하나씩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배워온 기술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일은 아직 어떤 어려움 덕분에 값을 인정받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는 무려 250억 달러를 들여 자기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투자자들은 어도비를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포토샵은 여전히 전 세계 창작자의 작업대에 깔려 있었고 매달 구독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금고는 차오르는데 시장의 믿음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고객도 남아있는데 대체 시장은 왜 어도비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포토샵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도비는 그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포토샵은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배웠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은 학교와 학원, 광고회사와 방송국 어디에서나 통했습니다. 전 세계 창작자가 사실상 어도비의 언어로 일하고 있었죠. 어도비는 여기서 돈 버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대신 창작자가 일을 계속하는 한 매달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말 약 33만 명이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료 구독자는 불과 1년 만에 약 14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억 달러였던 연간 매출은 2025년 237억 달러를 넘어 불과 13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포토샵을 켜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에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창작자의 작업대가 곧 어도비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간 사용자는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익힌 단축키와 작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는 건 도구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밴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독료가 올라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도구였으니까요. 게다가 어도비는 AI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AI를 만들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안에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업계 표준은 건재했고 기존 사용자는 쉽게 떠날 수 없었으며 AI 대응까지 끝냈습니다. 모든 조건을 놓고 보면 어도비는 AI 시대에도 가장 먼저 승자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시장은 실적표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지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를 키운 공식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어도비의 오늘이 아니라 어도비가 돈을 벌어온 방식의 내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도비의 실적표 뒤에서 대체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본 걸까요? 답은 어도비를 지켜준 진짜 성벽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든 건 포토샵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토샵을 다루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귀했고 귀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도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도비가 팔아온 건 이미지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정확히 그 조건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배경을 지우려면 펜툴로 인물의 윤곽을 따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리하는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배경을 지워달라고 말하면 돼요. 없던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지우고 표정을 바꾸고
시안을 여러 장 꼽는 일까지 몇 년치 숙련이 몇 초짜리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AI가 포토샵의 기능 하나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포토샵을 배워야만 했던 이유 자체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AI를 가장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어도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도비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어도비는 사람 수만큼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5명 있으면 어도비 계정도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는 한 명이 5명 몫을 해내기 시작하면 먼저 사라지는 건 4사람의 자리입니다. 그와 함께 어도비 계정 4개도 사라져요. 문제는 이 변화를 만든 AI를 어도비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외면하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고 앞장서면 고객에게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사를 막기 위해 꺼낸 무기가 자기 성장 기반까지 깎아내리는 셈이에요. 좌석이 줄어드는 순간 어도비는 돈 버는 방식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가게는 가격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어도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도덕료를 올리고 AI 기능에는 크레딧이라는 이용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진 양을 다 쓰면 더 비싼 요금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손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값을 내리기는커녕 AI를 쓸 때마다 돈을 더 받을 방법을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새 계정을 더 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 계정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AI로 여러 명 몫을 해내면서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돈을 더 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 수 대신 남아있는 한 사람이 AI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돈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 인상과 크레딧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 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어도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도비의 구독료는 월세와 같았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앉아있는 한 다음 달에도 거의 같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월가는 그 숫자를 몇 년 뒤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있었고 그래서 어도비에 높은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사용량 과금과 크레딧이 그 계산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다음 달 AI를 몇 번 쓸지, 어도비 모델을 쓸지, 남의 모델을 쓸지, 아예 더 싼 도구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좌석 구독은 사람만 붙잡아두면 반복됐지만 사용량 매출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선택받아야 합니다. 월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적자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돈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낸 것은 어도비의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더 위험한 장면은 포토샵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가 아닌 경쟁사의 AI가 포토샵 안에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영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신 AI를 전부 포토샵 안에서 쓰게 만들면 사용자를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포토샵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어도비만의 기술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던 왕국이 아니라 남의 AI를 대신 불러다주는 대기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외부 AI를 부를 때마다 돈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어도비는 사용자를 붙잡으려고 경쟁사를 자기 집 안까지 들이지만 그 경쟁사가 일할 때마다 비용까지 대신 물어줘야 해요. 과거에는 전 세계 창작자가 어도비의 관문을 지나며 통행료를 냈습니다. 이제는 그 관문을 지키던 어도비가 AI라는 새 관문 앞에서 지갑을 꺼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도비에게 더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예 포토샵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학교와 학원, 회사가 모두 같은 도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포토샵으로 입문했고 그대로 어도비의 장기 고객이 됐죠. 하지만 지금 처음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무료 디자인 도구나 대화형 AI부터 켭니다. 말 몇 마디로 배경을 바꾸고 사람을 지우고 글자를 넣은 뒤 이렇게 묻습니다. 포토샵을 왜 써요? 이 질문은 포토샵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잡한 도구를 몇 년씩 배울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격이 비싸서 떠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말로 몇 분 만에 끝내본 손은 다시 레이어를 나누고 마스크를 만드는 길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도비의 진짜 문제는 고객이 비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포토샵 없이 출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도비는 250억 달러를 꺼내 자기 주식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만큼 사들인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회사가 직접 외친 셈입니다.
250억 달러를 꺼내 주가 밑에 받침대를 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기 주식까지 쓸어 담는데도 투자자들은 다시 팔았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은 사들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간 성장 기대까지 되사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도비가 잃은 왕좌를 차지할 새로운 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회사가 그 가치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관 자체가 녹아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회사로, 그 모델을 돌리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회사로, 무료에 가까운 도구를 뿌리는 서비스로 나뉘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제국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다음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도비가 혼자 앉아있던 왕좌에는 이제 누구도 같은 크기로 앉지 못합니다. 지금까지가 회사의 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변화가 사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남은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네가 혼자 맡아. AI 쓰면 되잖아? 누군가가 회사를 망치려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기업이 말하는 좌석 압축은 결국 사람이 앉을 의자의 압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이너가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작업을 하는 최상위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대중은 직접 AI를 사용해 간단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압박받는 쪽은 그 사이입니다. 몇 년 동안 도구를 배워 반복 실무와 중간 난도의 작업을 맡아온 사람들, 신입이 맡던 배경 제거와 보정,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도비를 먹여 살린 것도 극소수 거장만이 아니라 회사마다 여러 자리씩 존재했던 이 두꺼운 중간 숙련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디자인 업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번역, 회계, 법률 문서 검토, 코드 작성, 영상 편집 역시 배우기 어렵고 아무나 못한다는 이유로 전문성의 값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I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신해야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5명이 필요했던 일을 한두 명이 하게 만들고 신입이 경험을 쌓던 입문 작업을 먼저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중간층은 얇아집니다. 투자자에게는 사상 최대 실적과 반토막난 계좌라는 모순으로, 유료 사용자에게는 오른 구독료와 크레딧 청구서로, 실무자에게는 줄어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도비를 무너뜨린 것은 특정 경쟁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전했던 성벽을 AI가 하나씩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배워온 기술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일은 아직 어떤 어려움 덕분에 값을 인정받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는 무려 250억 달러를 들여 자기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투자자들은 어도비를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포토샵은 여전히 전 세계 창작자의 작업대에 깔려 있었고 매달 구독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금고는 차오르는데 시장의 믿음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고객도 남아있는데 대체 시장은 왜 어도비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포토샵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도비는 그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포토샵은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배웠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은 학교와 학원, 광고회사와 방송국 어디에서나 통했습니다. 전 세계 창작자가 사실상 어도비의 언어로 일하고 있었죠. 어도비는 여기서 돈 버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대신 창작자가 일을 계속하는 한 매달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말 약 33만 명이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료 구독자는 불과 1년 만에 약 14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억 달러였던 연간 매출은 2025년 237억 달러를 넘어 불과 13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포토샵을 켜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에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창작자의 작업대가 곧 어도비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간 사용자는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익힌 단축키와 작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는 건 도구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밴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독료가 올라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도구였으니까요. 게다가 어도비는 AI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AI를 만들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안에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업계 표준은 건재했고 기존 사용자는 쉽게 떠날 수 없었으며 AI 대응까지 끝냈습니다. 모든 조건을 놓고 보면 어도비는 AI 시대에도 가장 먼저 승자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시장은 실적표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지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를 키운 공식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어도비의 오늘이 아니라 어도비가 돈을 벌어온 방식의 내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도비의 실적표 뒤에서 대체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본 걸까요? 답은 어도비를 지켜준 진짜 성벽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든 건 포토샵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토샵을 다루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귀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도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도비가 팔아온 건 이미지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정확히 그 조건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배경을 지우려면 펜툴로 인물의 윤곽을 따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리하는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배경을 지워달라고 말하면 돼요. 없던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지우고 표정을 바꾸고 시안을 여러 장 뽑는 일까지 몇 년치 숙련이 몇 초짜리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AI가 포토샵의 기능 하나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포토샵을 배워야만 했던 이유 자체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AI를 가장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어도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도비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어도비는 사람 수만큼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5명 있으면 어도비 계정도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는 한 명이 5명 몫을 해내기 시작하면 먼저 사라지는 건 4사람의 자리입니다. 그와 함께 어도비 계정 4개도 사라져요. 문제는 이 변화를 만든 AI를 어도비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외면하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고 앞장서면 고객에게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사를 막기 위해 꺼낸 무기가 자기 성장 기반까지 깎아내리는 셈이에요. 좌석이 줄어드는 순간 어도비는 돈 버는 방식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가게는 가격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어도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부동료를 올리고 AI 기능에는 크레딧이라는 이용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진 양을 다 쓰면 더 비싼 요금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손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값을 내리기는커녕 AI를 쓸 때마다 돈을 더 받을 방법을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새 계정을 더 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 계정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AI로 여러 명 몫을 해내면서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돈을 더 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 수 대신 남아있는 한 사람이 AI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돈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 인상과 크레딧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 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어도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도비의 구독료는 월세와 같았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앉아있는 한 다음 달에도 거의 같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월가는 그 숫자를 몇 년 뒤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있었고 그래서 어도비에 높은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사용량 과금과 크레딧이 그 계산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다음 달 AI를 몇 번 쓸지, 어도비 모델을 쓸지, 남의 모델을 쓸지, 아예 더 싼 도구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좌석 구독은 사람만 붙잡아두면 반복됐지만 사용량 매출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선택받아야 합니다. 월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적자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돈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낸 것은 어도비의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더 위험한 장면은 포토샵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가 아닌 경쟁사의 AI가 포토샵 안에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영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신 AI를 전부 포토샵 안에서 쓰게 만들면 사용자를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포토샵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어도비만의 기술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던 왕국이 아니라 남의 AI를 대신 불러다주는 대기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외부 AI를 부를 때마다 돈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어도비는 사용자를 붙잡으려고 경쟁사를 자기 집 안까지 들이지만 그 경쟁사가 일할 때마다 비용까지 대신 물어줘야 해요. 과거에는 전 세계 창작자가 어도비의 관문을 지나며 통행료를 냈습니다. 이제는 그 관문을 지키던 어도비가 AI라는 새 관문 앞에서 지갑을 꺼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도비에게 더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예 포토샵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학교와 학원, 회사가 모두 같은 도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포토샵으로 입문했고 그대로 어도비의 장기 고객이 됐죠. 하지만 지금 처음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무료 디자인 도구나 대화형 AI부터 켭니다. 말 몇 마디로 배경을 바꾸고 사람을 지우고 글자를 넣은 뒤 이렇게 묻습니다. 포토샵을 왜 써요? 이 질문은 포토샵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잡한 도구를 몇 년씩 배울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격이 비싸서 떠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말로 몇 분 만에 끝내본 손은 다시 레이어를 나누고 마스크를 만드는 길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도비의 진짜 문제는 고객이 비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포토샵 없이 출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도비는 250억 달러를 꺼내 자기 주식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만큼 사들인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회사가 직접 외친 셈입니다. 250억 달러를 꺼내 주가 밑에 받침대를 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기 주식까지 쓸어 담는데도 투자자들은 다시 팔았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은 사들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간 성장 기대까지 되사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도비가 잃은 왕좌를 차지할 새로운 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회사가 그 가치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관 자체가 녹아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회사로, 그 모델을 돌리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회사로, 무료에 가까운 도구를 뿌리는 서비스로 나뉘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제국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다음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도비가 혼자 앉아있던 왕좌에는 이제 누구도 같은 크기로 앉지 못합니다. 지금까지가 회사의 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변화가 사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남은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네가 혼자 맡아. AI 쓰면 되잖아? 누군가가 회사를 망치려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기업이 말하는 좌석 압축은 결국 사람이 앉을 의자의 압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이너가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작업을 하는 최상위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대중은 직접 AI를 사용해 간단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압박받는 쪽은 그 사이입니다. 몇 년 동안 도구를 배워 반복 실무와 중간 난도의 작업을 맡아온 사람들, 신입이 맡던 배경 제거와 보정,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도비를 먹여 살린 것도 극소수 거장만이 아니라 회사마다 여러 자리씩 존재했던 이 두꺼운 중간 숙련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디자인 업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번역, 회계, 법률 문서 검토, 코드 작성, 영상 편집 역시 배우기 어렵고 아무나 못한다는 이유로 전문성의 값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I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신해야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5명이 필요했던 일을 한두 명이 하게 만들고 신입이 경험을 쌓던 입문 작업을 먼저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중간층은 얇아집니다. 투자자에게는 사상 최대 실적과 반토막난 계좌라는 모순으로, 유료 사용자에게는 오른 구독료와 크레딧 청구서로, 실무자에게는 줄어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도비를 무너뜨린 것은 특정 경쟁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전했던 성벽을 AI가 하나씩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배워온 기술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일은 아직 어떤 어려움 덕분에 값을 인정받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는 무려 250억 달러를 들여 자기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투자자들은 어도비를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포토샵은 여전히 전 세계 창작자의 작업대에 깔려 있었고 매달 구독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금고는 차오르는데 시장의 믿음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고객도 남아있는데 대체 시장은 왜 어도비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포토샵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도비는 그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포토샵은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배웠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은 학교와 학원, 광고회사와 방송국 어디에서나 통했습니다. 전 세계 창작자가 사실상 어도비의 언어로 일하고 있었죠. 어도비는 여기서 돈 버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대신 창작자가 일을 계속하는 한 매달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말 약 33만 명이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료 구독자는 불과 1년 만에 약 14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억 달러였던 연간 매출은 2025년 237억 달러를 넘어 불과 13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포토샵을 켜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에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창작자의 작업대가 곧 어도비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간 사용자는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익힌 단축키와 작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는 건 도구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밴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독료가 올라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도구였으니까요. 게다가 어도비는 AI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AI를 만들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안에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업계 표준은 건재했고 기존 사용자는 쉽게 떠날 수 없었으며 AI 대응까지 끝냈습니다. 모든 조건을 놓고 보면 어도비는 AI 시대에도 가장 먼저 승자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시장은 실적표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지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를 키운 공식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어도비의 오늘이 아니라 어도비가 돈을 벌어온 방식의 내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도비의 실적표 뒤에서 대체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본 걸까요? 답은 어도비를 지켜준 진짜 성벽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든 건 포토샵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토샵을 다루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귀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도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도비가 팔아온 건 이미지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정확히 그 조건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배경을 지우려면 펜툴로 인물의 윤곽을 따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리하는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배경을 지워달라고 말하면 돼요. 없던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지우고 표정을 바꾸고 시안을 여러 장 뽑는 일까지 몇 년치 숙련이 몇 초짜리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AI가 포토샵의 기능 하나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포토샵을 배워야만 했던 이유 자체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AI를 가장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어도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도비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어도비는 사람 수만큼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5명 있으면 어도비 계정도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는 한 명이 5명 몫을 해내기 시작하면 먼저 사라지는 건 4사람의 자리입니다. 그와 함께 어도비 계정 4개도 사라져요. 문제는 이 변화를 만든 AI를 어도비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외면하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고 앞장서면 고객에게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사를 막기 위해 꺼낸 무기가 자기 성장 기반까지 깎아내리는 셈이에요. 좌석이 줄어드는 순간 어도비는 돈 버는 방식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가게는 가격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어도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구독료를 올리고 AI 기능에는 크레딧이라는 이용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진 양을 다 쓰면 더 비싼 요금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손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값을 내리기는커녕 AI를 쓸 때마다 돈을 더 받을 방법을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새 계정을 더 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 계정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AI로 여러 명 몫을 해내면서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돈을 더 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 수 대신 남아있는 한 사람이 AI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돈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 인상과 크레딧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 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어도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도비의 구독료는 월세와 같았습니다. 회사의 디자이너가 앉아있는 한 다음 달에도 거의 같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월가는 그 숫자를 몇 년 뒤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있었고 그래서 어도비에 높은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사용량 과금과 크레딧이 그 계산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다음 달 AI를 몇 번 쓸지, 어도비 모델을 쓸지, 남의 모델을 쓸지, 아예 더 싼 도구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좌석 구독은 사람만 붙잡아두면 반복됐지만 사용량 매출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선택받아야 합니다. 월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적자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돈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낸 것은 어도비의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더 위험한 장면은 포토샵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가 아닌 경쟁사의 AI가 포토샵 안에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영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신 AI를 전부 포토샵 안에서 쓰게 만들면 사용자를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포토샵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어도비만의 기술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던 왕국이 아니라 남의 AI를 대신 불러다주는 대기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외부 AI를 부를 때마다 돈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어도비는 사용자를 붙잡으려고 경쟁사를 자기 집 안까지 들이지만 그 경쟁사가 일할 때마다 비용까지 대신 물어줘야 해요. 과거에는 전 세계 창작자가 어도비의 관문을 지나며 통행료를 냈습니다. 이제는 그 관문을 지키던 어도비가 AI라는 새 관문 앞에서 지갑을 꺼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도비에게 더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예 포토샵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학교와 학원, 회사가 모두 같은 도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포토샵으로 입문했고 그대로 어도비의 장기 고객이 됐죠. 하지만 지금 처음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무료 디자인 도구나 대화형 AI부터 켭니다. 말 몇 마디로 배경을 바꾸고 사람을 지우고 글자를 넣은 뒤 이렇게 묻습니다. 포토샵을 왜 써요? 이 질문은 포토샵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잡한 도구를 몇 년씩 배울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격이 비싸서 떠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말로 몇 분 만에 끝내본 손은 다시 레이어를 나누고 마스크를 만드는 길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도비의 진짜 문제는 고객이 비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포토샵 없이 출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도비는 250억 달러를 꺼내 자기 주식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만큼 사들인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회사가 직접 외친 셈입니다. 250억 달러를 꺼내 주가 밑에 받침대를 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기 주식까지 쓸어 담는데도 투자자들은 다시 팔았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은 사들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간 성장 기대까지 되사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도비가 잃은 왕좌를 차지할 새로운 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회사가 그 가치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관 자체가 녹아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회사로, 그 모델을 돌리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회사로, 무료에 가까운 도구를 뿌리는 서비스로 나뉘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제국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다음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도비가 혼자 앉아있던 왕좌에는 이제 누구도 같은 크기로 앉지 못합니다. 지금까지가 회사의 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변화가 사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남은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네가 혼자 맡아. AI 쓰면 되잖아? 누군가가 회사를 망치려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기업이 말하는 좌석 압축은 결국 사람이 앉을 의자의 압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이너가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작업을 하는 최상위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대중은 직접 AI를 사용해 간단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압박받는 쪽은 그 사이입니다. 몇 년 동안 도구를 배워
반복 실무와 중간 난도의 작업을 맡아온 사람들, 신입이 맡던 배경 제거와 보정,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도비를 먹여 살린 것도 극소수 거장만이 아니라 회사마다 여러 자리씩 존재했던 이 두꺼운 중간 숙련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디자인 업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번역, 회계, 법률 문서 검토, 코드 작성, 영상 편집 역시 배우기 어렵고 아무나 못한다는 이유로 전문성의 값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I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신해야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5명이 필요했던 일을 한두 명이 하게 만들고 신입이 경험을 쌓던 입문 작업을 먼저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중간층은 얇아집니다. 투자자에게는 사상 최대 실적과 반토막난 계좌라는 모순으로, 유료 사용자에게는 오른 구독료와 크레딧 청구서로, 실무자에게는 줄어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도비를 무너뜨린 것은 특정 경쟁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전했던 성벽을 AI가 하나씩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배워온 기술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일은 아직 어떤 어려움 덕분에 값을 인정받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는 무려 250억 달러를 들여 자기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투자자들은 어도비를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포토샵은 여전히 전 세계 창작자의 작업대에 깔려 있었고 매달 구독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금고는 차오르는데 시장의 믿음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고객도 남아있는데 대체 시장은 왜 어도비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포토샵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도비는 그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포토샵은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배웠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은 학교와 학원, 광고회사와 방송국 어디에서나 통했습니다. 전 세계 창작자가 사실상 어도비의 언어로 일하고 있었죠. 어도비는 여기서 돈 버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대신 창작자가 일을 계속하는 한 매달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말 약 33만 명이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료 구독자는 불과 1년 만에 약 14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억 달러였던 연간 매출은 2025년 237억 달러를 넘어 불과 13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포토샵을 켜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에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창작자의 작업대가 곧 어도비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간 사용자는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익힌 단축키와 작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는 건 도구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밴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독료가 올라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도구였으니까요. 게다가 어도비는 AI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AI를 만들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안에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업계 표준은 건재했고 기존 사용자는 쉽게 떠날 수 없었으며 AI 대응까지 끝냈습니다. 모든 조건을 놓고 보면 어도비는 AI 시대에도 가장 먼저 승자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시장은 실적표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지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를 키운 공식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어도비의 오늘이 아니라 어도비가 돈을 벌어온 방식의 내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도비의 실적표 뒤에서 대체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본 걸까요? 답은 어도비를 지켜준 진짜 성벽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든 건 포토샵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토샵을 다루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귀했고 귀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도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도비가 팔아온 건 이미지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정확히 그 조건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배경을 지우려면 펜툴로 인물의 윤곽을 따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리하는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배경을 지워달라고 말하면 돼요. 없던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지우고 표정을 바꾸고 시안을 여러 장 뽑는 일까지 몇 년치 숙련이 몇 초짜리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AI가 포토샵의 기능 하나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포토샵을 배워야만 했던 이유 자체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AI를 가장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어도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도비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어도비는 사람 수만큼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5명 있으면 어도비 계정도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는 한 명이 5명 몫을 해내기 시작하면 먼저 사라지는 건 4사람의 자리입니다. 그와 함께 어도비 계정 4개도 사라져요. 문제는 이 변화를 만든 AI를 어도비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외면하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고 앞장서면 고객에게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사를 막기 위해 꺼낸 무기가 자기 성장 기반까지 깎아내리는 셈이에요. 좌석이 줄어드는 순간 어도비는 돈 버는 방식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가게는 가격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어도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구독료를 올리고 AI 기능에는 크레딧이라는 이용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진 양을 다 쓰면 더 비싼 요금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손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값을 내리기는커녕 AI를 쓸 때마다 돈을 더 받을 방법을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새 계정을 더 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 계정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AI로 여러 명 몫을 해내면서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돈을 더 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 수 대신 남아있는 한 사람이 AI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돈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 인상과 크레딧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 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어도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도비의 구독료는 월세와 같았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앉아있는 한 다음 달에도 거의 같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월가는 그 숫자를 몇 년 뒤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있었고 그래서 어도비에 높은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사용량 과금과 크레딧이 그 계산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다음 달 AI를 몇 번 쓸지, 어도비 모델을 쓸지, 남의 모델을 쓸지, 아예 더 싼 도구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좌석 구독은 사람만 붙잡아두면 반복됐지만 사용량 매출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선택받아야 합니다. 월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적자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돈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낸 것은 어도비의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더 위험한 장면은 포토샵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가 아닌 경쟁사의 AI가 포토샵 안에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영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신 AI를 전부 포토샵 안에서 쓰게 만들면 사용자를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포토샵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어도비만의 기술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던 왕국이 아니라 남의 AI를 대신 불러다주는 대기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외부 AI를 부를 때마다 돈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어도비는 사용자를 붙잡으려고 경쟁사를 자기 집 안까지 들이지만 그 경쟁사가 일할 때마다 비용까지 대신 물어줘야 해요. 과거에는 전 세계 창작자가 어도비의 관문을 지나며 통행료를 냈습니다. 이제는 그 관문을 지키던 어도비가 AI라는 새 관문 앞에서 지갑을 꺼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도비에게 더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예 포토샵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학교와 학원, 회사가 모두 같은 도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포토샵으로 입문했고 그대로 어도비의 장기 고객이 됐죠. 하지만 지금 처음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무료 디자인 도구나 대화형 AI부터 켭니다. 말 몇 마디로 배경을 바꾸고 사람을 지우고 글자를 넣은 뒤 이렇게 묻습니다. 포토샵을 왜 써요? 이 질문은 포토샵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잡한 도구를 몇 년씩 배울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격이 비싸서 떠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말로 몇 분 만에 끝내본 손은 다시 레이어를 나누고 마스크를 만드는 길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도비의 진짜 문제는 고객이 비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포토샵 없이 출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도비는 250억 달러를 꺼내 자기 주식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만큼 사들인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회사가 직접 외친 셈입니다. 250억 달러를 꺼내 주가 밑에 받침대를 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기 주식까지 쓸어 담는데도 투자자들은 다시 팔았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은 사들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간 성장 기대까지 되사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도비가 잃은 왕좌를 차지할 새로운 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회사가 그 가치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관 자체가 녹아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회사로, 그 모델을 돌리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회사로, 무료에 가까운 도구를 뿌리는 서비스로 나뉘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제국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다음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도비가 혼자 앉아있던 왕좌에는 이제 누구도 같은 크기로 앉지 못합니다. 지금까지가 회사의 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변화가 사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남은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네가 혼자 맡아. AI 쓰면 되잖아? 누군가가 회사를 망치려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기업이 말하는 좌석 압축은 결국 사람이 앉을 의자의 압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이너가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작업을 하는 최상위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대중은 직접 AI를 사용해 간단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압박받는 쪽은 그 사이입니다. 몇 년 동안 도구를 배워 반복 실무와 중간 난도의 작업을 맡아온 사람들, 신입이 맡던 배경 제고와 보정,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도비를 먹여 살린 것도 극소수 거장만이 아니라 회사마다 여러 자리씩 존재했던 이 두꺼운 중간 숙련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디자인 업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번역, 회계, 법률 문서 검토, 코드 작성, 영상 편집 역시 배우기 어렵고 아무나 못한다는 이유로 전문성의 값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I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신해야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5명이 필요했던 일을 한두 명이 하게 만들고 신입이 경험을 쌓던 입문 작업을 먼저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중간층은 얇아집니다. 투자자에게는 사상 최대 실적과 반토막난 계좌라는 모순으로, 유료 사용자에게는 오른 구독료와 크레딧 청구서로, 실무자에게는 줄어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도비를 무너뜨린 것은 특정 경쟁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전했던 성벽을 AI가 하나씩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배워온 기술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일은 아직 어떤 어려움 덕분에 값을 인정받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도비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데 주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회사는 무려 250억 달러를 들여 자기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날에도 투자자들은 어도비를 다시 팔아버렸습니다. 포토샵은 여전히 전 세계 창작자의 작업대에 깔려 있었고 매달 구독료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금고는 차오르는데 시장의 믿음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돈도 벌고 고객도 남아있는데 대체 시장은 왜 어도비를 버리고 있는 걸까요? 포토샵 제국을 무너뜨리는 진짜 균열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어도비는 그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포토샵은 단순한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디자이너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부터 배웠고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은 학교와 학원, 광고회사와 방송국 어디에서나 통했습니다. 전 세계 창작자가 사실상 어도비의 언어로 일하고 있었죠. 어도비는 여기서 돈 버는 방식까지 바꿨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내는 대신 창작자가 일을 계속하는 한 매달 통행료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말 약 33만 명이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유료 구독자는 불과 1년 만에 약 144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44억 달러였던 연간 매출은 2025년 237억 달러를 넘어 불과 13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포토샵을 켜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에는 자동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창작자의 작업대가 곧 어도비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간 사용자는 쉽게 빠져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익힌 단축키와 작업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는 건 도구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밴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갈아엎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독료가 올라도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도구였으니까요. 게다가 어도비는 AI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어플라이라는 자체 AI를 만들었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안에 이미 집어넣었습니다. 업계 표준은 건재했고 기존 사용자는 쉽게 떠날 수 없었으며 AI 대응까지 끝냈습니다. 모든 조건을 놓고 보면 어도비는 AI 시대에도 가장 먼저 승자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시장은 실적표에 찍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지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도비를 키운 공식이 AI 시대에도 그대로 작동할 것인가? 시장이 의심하기 시작한 건 어도비의 오늘이 아니라 어도비가 돈을 벌어온 방식의 내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장은 어도비의 실적표 뒤에서 대체 어떤 성벽이 무너지는 걸 본 걸까요? 답은 어도비를 지켜준 진짜 성벽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든 건 포토샵이 어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포토샵을 다루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귀했기 때문에 높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도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도비가 팔아온 건 이미지 편집 기능만이 아니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정확히 그 조건을 지워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배경을 지우려면 펜툴로 인물의 윤곽을 따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정리하는 숙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배경을 지워달라고 말하면 돼요. 없던 하늘을 만들고 사람을 지우고 표정을 바꾸고 시안을 여러 장 뽑는 일까지 몇 년치 숙련이 몇 초짜리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AI가 포토샵의 기능 하나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포토샵을 배워야만 했던 이유 자체를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AI를 가장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어도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어도비의 가장 잔인한 함정이 시작됩니다. 어도비는 사람 수만큼 돈을 버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5명 있으면 어도비 계정도 5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AI를 쓰는 한 명이 5명 몫을 해내기 시작하면 먼저 사라지는 건 4사람의 자리입니다. 그와 함께 어도비 계정 4개도 사라져요. 문제는 이 변화를 만든 AI를 어도비도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외면하면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기고 앞장서면 고객에게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듭니다. 경쟁사를 막기 위해 꺼낸 무기가 자기 성장 기반까지 깎아내리는 셈이에요. 좌석이 줄어드는 순간 어도비는 돈 버는 방식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보통 손님이 떠나기 시작하면 가게는 가격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어도비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부동료를 올리고 AI 기능에는 크레딧이라는 이용 횟수를 정해놓았습니다. 정해진 양을 다 쓰면 더 비싼 요금제로 올라가야 합니다. 손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값을 내리기는커녕 AI를 쓸 때마다 돈을 더 받을 방법을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새 계정을 더 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어도비 계정도 하나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이 AI로 여러 명 몫을 해내면서 필요한 계정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가 돈을 더 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람 수 대신 남아있는 한 사람이 AI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돈을 매기는 거예요. 가격 인상과 크레딧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 수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어도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탈출구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도비의 구독료는 월세와 같았습니다. 회사에 디자이너가 앉아있는 한 다음 달에도 거의 같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월가는 그 숫자를 몇 년 뒤까지 그대로 복사해 붙일 수 있었고 그래서 어도비의 높은 값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사용량 과금과 크레딧이 그 계산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다음 달 AI를 몇 번 쓸지, 어도비 모델을 쓸지, 남의 모델을 쓸지, 아예 더 싼 도구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좌석 구독은 사람만 붙잡아두면 반복됐지만 사용량 매출은 클릭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선택받아야 합니다. 월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당장의 적자가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돈을 계산할 수 없게 되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반토막 낸 것은 어도비의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기대였습니다. 더 위험한 장면은 포토샵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도비가 아닌 경쟁사의 AI가 포토샵 안에서 직접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영리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최신 AI를 전부 포토샵 안에서 쓰게 만들면 사용자를 붙잡아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포토샵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어도비만의 기술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던 왕국이 아니라 남의 AI를 대신 불러다주는 대기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가 외부 AI를 부를 때마다 돈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어도비는 사용자를 붙잡으려고 경쟁사를 자기 집 안까지 들이지만 그 경쟁사가 일할 때마다 비용까지 대신 물어줘야 해요. 과거에는 전 세계 창작자가 어도비의 관문을 지나며 통행료를 냈습니다. 이제는 그 관문을 지키던 어도비가 AI라는 새 관문 앞에서 지갑을 꺼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어도비에게 더 무서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예 포토샵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포토샵을 배웠습니다. 학교와 학원, 회사가 모두 같은 도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는 포토샵으로 입문했고 그대로 어도비의 장기 고객이 됐죠. 하지만 지금 처음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은 무료 디자인 도구나 대화형 AI부터 켭니다. 말 몇 마디로 배경을 바꾸고 사람을 지우고 글자를 넣은 뒤 이렇게 묻습니다. 포토샵을 왜 써요? 이 질문은 포토샵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잡한 도구를 몇 년씩 배울 이유를 처음부터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가격이 비싸서 떠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말로 몇 분 만에 끝내본 손은 다시 레이어를 나누고 마스크를 만드는 길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어도비의 진짜 문제는 고객이 비싸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처음부터 포토샵 없이 출발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도비는 250억 달러를 꺼내 자기 주식부터 사들이려 했습니다. 자기 주식을 그만큼 사들인다는 건 지금 주가가 싸다고 회사가 직접 외친 셈입니다. 250억 달러를 꺼내 주가 밑에 받침대를 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자기 주식까지 쓸어 담는데도 투자자들은 다시 팔았습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은 사들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 빠져나간 성장 기대까지 되사올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도비가 잃은 왕좌를 차지할 새로운 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 회사가 그 가치를 통째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왕관 자체가 녹아 여러 조각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 회사로, 그 모델을 돌리는 클라우드와 반도체 회사로, 무료에 가까운 도구를 뿌리는 서비스로 나뉘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제국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 다음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어도비가 혼자 앉아있던 왕좌에는 이제 누구도 같은 크기로 앉지 못합니다. 지금까지가 회사의 장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같은 변화가 사람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5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남은 한 사람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네가 혼자 맡아. AI 쓰면 되잖아? 누군가가 회사를 망치려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효율이라는 말 한마디가 내 자리를 지워버렸어요. 기업이 말하는 좌석 압축은 결국 사람이 앉을 의자의 압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자이너가 같은 속도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 몇 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작업을 하는 최상위 전문가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대중은 직접 AI를 사용해 간단한 결과물을 만듭니다. 가장 먼저 압박받는 쪽은 그 사이입니다. 몇 년 동안 도구를 배워 반복 실무와 중간 난도의 작업을 맡아온 사람들, 신입이 맡던 배경 제고와 보정, 여러 개의 시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도비를 먹여 살린 것도 극소수 거장만이 아니라 회사마다 여러 자리씩 존재했던 이 두꺼운 중간 숙련층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디자인 업계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번역, 회계, 법률 문서 검토, 코드 작성, 영상 편집 역시 배우기 어렵고 아무나 못한다는 이유로 전문성의 값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AI가 모든 일을 완전히 대신해야만 충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5명이 필요했던 일을 한두 명이 하게 만들고 신입이 경험을 쌓던 입문 작업을 먼저 없애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중간층은 얇아집니다. 투자자에게는 사상 최대 실적과 반토막난 계좌라는 모순으로, 유료 사용자에게는 오른 구독료와 크레딧 청구서로, 실무자에게는 줄어든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어도비를 무너뜨린 것은 특정 경쟁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어도비를 무적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안전했던 성벽을 AI가 하나씩 허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배워온 기술은 AI 시대에도 여전히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일은 아직 어떤 어려움 덕분에 값을 인정받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